진경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그림을 담은 화첩 경교명 승첩. 이 그림들엔 천금을 준다 해도 남에게 전하지 말라는 천금물전이란 인장이 남아있다. 겸재가 이 그림들을 특별히 후손에게 부탁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 한강과 서울 인왕산 일대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65세 때인 1740년의 일입니다. 그 그림들을 모아놓은 것이 경교명승첩입니다. 이 경교명승첩에는 겸재 정선의 자화상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을 담아놓을 정도로 겸재는 이때 그 그림들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겸재가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려서 모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재가 서울 양천현의 현감으로 부임해 가면서 그가 가장 아끼는 친구와 한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 친구가 그에 맞는 시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이 경교명승첩의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33장의 그림 가운데 20여 점이 한강을 주제로 삼은 그림입니다. 북한강과 또 남한강이 합류하는 부근인 양수리에서부터 이 광진을 거쳐서 또 한양으로 들어오고 또 행주산성에 이르기까지 강변의 풍광은 물론 나루터와 배들 그리고 강변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까지 300년 전의 한강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의 한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은 한강의 어떤 모습을 후대에 남겨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그림이 시작되는 부분인 한강 상류의 양수리 부근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재 정선의 한강 그림 중 가장 상류로 추정되는 것이 바로 이 노군탄이다. 강가에 솟아오른 절벽 아래 물살이 거센 듯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배에는 사공이 보이고 절벽 위등 너머 산 밑엔 제법 번듯한 기와집이 소나무 사이 두어 채 나타난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우선 노군탄이란 지명을 찾아보기로 했다. 분원 지나가지고 그러나 한강 상류 지역에 노군탄이란 지명을 가진 곳은 없었다. 이번엔 강물이 세게 흐르는 여울이란 뜻의 탄자가 남아있는 지명을 모두 점검해 보기로 했다. 그 수청리 지역이 옛날 그 고 지명 이름이 청탄이라고 돼 있습니다. 청탄이라면 푸른 여울이란 뜻이다. 양수리에서 남한강 줄기를 따라 동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군 남종면 수청리로 향했다. 주민들은 지금도 수청리를 청탄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겸재 그림 노군탄과 같은 풍경을 찾아낼 수 있을까? 강물과 맞닿아 있는 산자락의 생김새가 그림과 흡사한 곳을 발견했다. 겸재 그림과 비교해보자. 팔당댐의 건설로 300년 전과 비교해 훨씬 물이 많아졌음을 감안하면 바로 이곳이 그림 속의 노군탄이었다. 우리말의 높은 여울.
높은 여울을 이제 겸재 선생의 스승인 사면은 노온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걸 겸재가 노군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푸른 녹자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푸른 탄, 푸른 여울 해가지고 청탄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이제 수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노군탄이라고 그림에는 그렇게 그려진 겁니다. 겸재의 그림 중 한강 상류를 담은 것은 모두 5점이 전해진다. 다음은 양수리 부근을 그린 촉백탄의 현장으로 향했다. 양수리 부근으로 내려가는 도중 강 가운데 서 있는 족자섬을 만났다. 이 족자섬을 싸고 도는 여울이 바로 족잔여울이다. 여기서 촉백탄에 그려진 바위와 비슷해 보이는 곳을 발견했다. 그림 속의 바위엔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사공 2명이 이곳에 올라 배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 이 그림을 현장과 비교해 봤다. 바위의 생김새가 족자섬 옆의 바위와 같은 모습이다. 나무가 좀 더 많아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곳이 촉백탄의 현장일까? 그림에서처럼 바위를 왼쪽에 두고 전체 풍광을 바라봤다. 멀리 운길산 예봉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3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의 풍광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림 속의 풍광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 실제로 있는 경치들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놓기도 하고 해서 그 시점에 따라서 전부 흩어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림이 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운길산, 예봉산 또 이 남한강 줄기, 북한강 줄기가 전부 이게 합쳐지는 그 양수리의 전경을 아주 한 폭에다 재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초점은 이 쪽자탄이에요. 쪽잔여울. 이번엔 지금의 소내, 광주군 중부면과 퇴춘면 일대를 흐르는 우천 주변 풍광을 담은 그림이다. 이 일대는 조선 후기 도자기 제조를 맡은 관청 사홍원의 현지 공장인 분원이 있었다고 해서 분원이다. 그 분원이 있던 자리에 지금 분원초등학교가 세워져 있다. 그림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기와집이 바로 그 분원이었던 것이다. 우천을 지나 서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팔당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이 두미천 협곡이다. 강폭이 좁고 물살이 센 이곳을 지나고 나면 호수처럼 넓게 펼쳐진 미호가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겸재는 다시 한 장의 그림을 남겼다. 이 철탑선 바로 그의 스승이 머물렀던 석실서원 일대의 풍광이다. 그림 오른쪽 언덕 위에 있는 곳이 서원마을이다. 겸재는 석실서원과 서원을 보조하는 주변 초가집들을 모두 한 폭의 그림에 담았다. 그리고 그 옆으로 겸재 그림에선 자주 등장하지 않는 논밭도 보인다. 봄산이 가지는 그런 부드러운 면을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겸재의 그 심정일 거예요. 늘 와서 공부하던 데는 친근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늘 알고 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 대한 그 친근감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 피마준 계통의 부드러운 산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강 상류를 그린 마지막 그림은 왕숙천이 합류되는 지점이다.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겸재 그림 속의 한강은 실제 모습 그대로였다. 흔히 보통 화가는 있는 대로 그리고 못난 화가는 있는 대로도 못 그리고 뛰어난 화가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그려 넣을 줄 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 옆에 있는 이것은 겸재정선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것은 또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사진입니다. 자, 겸재가 어떤 위치에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 위치와 각도를 알아낼 수 있다면은 지금 이 그림의 현장을 300년이 지났어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을색이 짙어가는 어느 날 지금의 남양주시 수석동 부근의 한강 모습입니다. 이 겸재의 그림은 이 사진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재는 이 기록 사진같이 이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뿐 아니고 또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까지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재의 그림을 진경산수화 혹은 실경산수화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겸재 이전에는 이렇게 한강을 소재로 한 그런 그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천의 풍광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겸재의 진경산수화란 어떤 그림인지, 또 왜 우리가 겸재를 조선 후기 최대 화가로 손꼽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은 숙종 2년인 1676년에 태어나 영조시대에 주로 활동한 사대부 출신의 화가다. 20살 무렵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는 35세가 되던 해 금강산 여행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진경산수화를 완성시켜 나간다. 그것은 중국풍의 그림을 그리던 당시 조선 상황에 비춰볼 때 전혀 새로운 시도였다. 당시 조선의 화가들은 누구나 중국의 이론서로 그림 공부를 해야 했다. 조선 초기 유명한 화가였던 안견은 물론 대부분의 화가들이 중국의 산수와 중국 사람을 소재로 삼았다. 중국 이론서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상상해서 그린 관념 산수화였던 것이다. 중국의 주자 성략을 건국 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의 선비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세종대왕 때 주자성리학적인 제도문물 정비를 하면서 이 예술 분야도 정비를 하는데 그때 우리 눈으로 현재 보면은 그때 대표적인 화가라는 안견의 그림이라든지 강희안의 그림을 보면은 중국풍의 그림 그대로입니다. 중국 산수 그대로 옮겨다가 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당시 주도하는 이념이 주자성리학이었기 때문에 별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겸재의 그림에선 기존의 관념 산수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상상 속의 중국이 아닌 우리 산천이 소재로 등장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그리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의 집과 나무는 먹을 번지게 하거나 붓을 옆으로 뉘어 점을 찍듯 그리는 남종화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바위산은 날카로운 선으로 묘사한다. 북종화법이다. 중국 화가들의 오랜 숙제였던 남종화와 북종화의 통합이 겸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를 중국 사람이 쓰던 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우리 수직절벽을 표현하는데 알맞도록 소위 그 서리빨준법. 그래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이 상악준이라는 걸 이걸 새로 겸재가 창안을 해냅니다. 창안을 해내가지고 금강산 12,000번 그리는데 아주 날카롭게 이 서리빨처럼 이렇게 꺾어가지고 위주변에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꺾기도 하고 창날 모양으로 꺾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쫙 내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쫙쫙 이렇게 모지게 해가지고 서리기둥처럼 마치 그 성애가 이렇게 그 생기듯이 이렇게 서리기둥처럼 쫙쫙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걸 쫙 모아서 한 산을 이루어내요. 비온 뒤에 인왕산 기암괴석을 그려낸 인왕제색도다. 전체적으로 검은 먹을 사용하면서도 바위 틈새를 흰색의 줄로 표현한 대목들이 실제 모습 그대로다. 그러나 맑고 푸른 한강을 소재로 하면 이런 표현 기법들은 확연히 달라진다. 이번엔 청색과 녹색이 동원됐다. 그 풍경을 보며 받은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겸재는 소재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창안해낸 것이다. 그 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자연에 접했을 때 들뜨고 흥분하고 가슴이 뛰고 아주 기분 좋게 뛰고 그러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화가가 꼼꼼하게 노예적으로 그림을 갖다가 자세하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재정선의 신경산수화는 꼼꼼히 사실적으로만 그린다 는 것이 아니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소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가는데 겸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겸재정선의 산수화는 비단 그 소재가 중국풍에서 우리 것으로 바뀌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주는 감동까지 담아냈다. 이 그림들의 진경산수화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다.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가 완숙의 경지에 이르러 만들어낸 그림들이 바로 이 한강의 풍광입니다. 이 한강 그림은 이 진경산수화 중에서도 특별히 그 아름답고 푸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청색과 녹색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청록산수화란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겸재가 이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겸재의 그림은 예술적 가치로도 높이 평가받을 뿐 아니라 18세기 그 한강의 살아있는 모습을 엿보게 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압구정 한강변의 옛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옆에 이 그림은 압구정동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두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또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이 정자는 이 성종 때 한명회를 위해 지은 정자 압구정입니다. 또 이 언덕 아래로 이 초가집과 기와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는 한양 세도가들의 별장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끝나면서 또 하얀 백사장들이 길게 뻗어 있는데 몇 척의 배들이 돛을 내리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 정자는 현재 이 거대한 이런 초고층 아파트 사이에 파묻혀서 알아보기도 힘들 그런 지경입니다. 아마 이 두 장의 그림을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면 과연 이것이 압구정동인지 아마 전혀 알 수가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난 300년 동안 한강이 무척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겸재의 진경산수화 속에 나타난 18세기 한강의 모습은 어떤 것들인지 우선 한양의 동쪽 나루터인 광진에서 또 송파진, 동작진까지 조선 후기 번성했던 한강의 나루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줄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한양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는 나루터 하나를 만나게 된다. 광진, 흔히 광나루라 부르던 곳이다. 광진은 노량진과 함께 태종 때부터 별감이 배치됐던 교통의 요지였다. 북한강을 타고 내려오는 강원도 방면의 뗏목이나 남한강을 타고 올라오는 남부지방 배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간선도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한양에 천도하고 나서는 물론 이 나루보다는 저 하류 쪽의 나루를 좀 이용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서울과 그리고 이 광주, 이천, 이 삼남지방으로 가는 그런 주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이런 곳이 바로 이 광나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겸재가 남긴 300년 전 광진의 모습이다. 나루터 위로 아차산이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 지금 호텔이 들어서 있는 자리는 소나무 사이 정갈한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다. 아마도 조선시대 세도가들의 별장지대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해지는 겸재의 한강 중류 나루터 그림은 모두 3점. 광진을 지나 바로 이어지는 송파진도 그중 하나다. 18세기만 해도 잠도라는 한강의 작은 섬을 낀 나루터였는데 지금은 모두 육지로 변했다. 송파진의 번성은 병자호란 이후 삼전 나루터가 쇠퇴하면서 비롯됐다.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은 치욕의 현장을 사람들이 기피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송파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광진엔 4척이던 관선이 이곳엔 9척이나 배치됐고 통행을 감찰하는 지휘대장인 별장과 군사도 상주하게 됐다. 그러니 자연 나루터 주변엔 여행객과 장사치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늘어났을 것이다. 한강 상류나 하류에서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배들이 여기 집결했고 그리고 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보부상들이 여기 집결해서 서울과 바로 연결되는 이런 곳이 바로 이 송파나루였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 자연 이곳엔 거대한 시장이 형성돼 갔다. 한강 상류 쪽에선 곡식과 목재들이 모여들고 하류에선 소금과 어물까지 온갖 상품들이 이곳에 모이고 다시 각도로 운송됐다. 영조 31년의 비변사 등록을 보면 당시 송파장은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정의 보호를 받는 종로의 시전을 제외하면 유일한 상설시장이다. 송파장이 날로 번성하자 상인들은 놀이패를 고용해 장터의 흥을 돋구는 방법도 고안해냈다. 이때 생겨난 것이 송파 산대놀이다. 나루터는 교역의 장소일 뿐 아니라 정보 교환과 오락장소의 역할도 했던 것이다. 겸재가 송파진을 그리면서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에다 나루터 주변 또 민가들까지 빼놓지 않고 담은 것은 바로 이런 18세기 송파장의 번성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송파진에서 출발한 배가 조선시대 3대 나루터 중 하나인 지금의 옥수동 앞 한강진을 지나면 동작진을 만나게 된다. 현재 반포아파트 서편 이수천 입구에 있던 동작진. 겸재는 왜 이 동작진에 주목한 것일까?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동작진은 송파진보다 더 나중인 영조 22년이 돼서야 나루터로서 면모를 갖춘 곳이다. 동작나루를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이 출입하는 이 사람들을 더 이제 관리를 하거나 또 그 배를 더 전에는 개인 배 사선을 많이 이용하게끔 했는데
그 사선보다는 관의 배, 관선을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겸재 그림 속의 동작진엔 다른 어느 나루터보다 많은 무려 18척의 배가 등장한다. 18세기 들어 각광받기 시작한 나루터 동작진. 겸재의 진경 산수화 속엔 당시 변화하는 나루터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조선 후기 한강에는 2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북한강을 타고 강원도 인제에서 내려오는 배들과 충주, 즉 중부지방에서 올라오는 배들은 일단 이곳 광진에서 한숨을 돌린 뒤에 한양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곳 광진이 동쪽 출입구라면 이 서쪽 출입구는 공암진입니다. 지금의 강서구, 조선 후기 양천현에 속했던 이 공암진 나루터는 남부지방과 이 개성을 연결해주는 한강 교통의 요충지로서 고려 때부터 번성했던 나루터였습니다. 자, 이것을 좀 보시죠. 같은 출입구이면서도 이 공암진을 그린 그림과 이 광진을 그려놓은 이곳에 그려진 이 배 모양이 다릅니다. 자, 다른 그림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상류인 이 촉백탄을 보면은 돛대가 하나뿐인 배가 돛을 내려놓은 채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하류로 내려와서 그린 이 삼산각의 풍경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이런 배는 광진과 동작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현동 일대와 공암진을 그린 저쪽의 그림을 보면은 돛대가 둘인 쌍돛배가 나타납니다. 이 쌍돛배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역시 동작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동작진은 한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겸재가 한강을 그리면서 이 배 모양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돛이 하나 달린 배와 2개 달린 배. 이 배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통 한선 전문가를 찾았다. 요 배하고는 돛이 하나인 배는 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배. 그리고 돛이 2개 달린 쌍돛배는 주로 강과 바다를 오가기 때문에 바닷배라 불리기도 한다. 바람을 좀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돛을 늘린 경우다. 무역선이라고 그러는데 강선인 경우는 하행할 때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상행할 때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 올라가니까 풍력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풍력 받으면 그것은 일방향입니다. 강줄을 이렇게 타고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서 분 순풍만 받아가지고 갈 적에는 한 방향으로 가니까 돛이 하나만 있어도 되고 바닷배의 경우에 돛이 둘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물론 뒤에서 부는 바람일 때는 유리하지만은 옆에서 오는 측풍이라든가 앞에서 오는 역풍인 경우에도 배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돛 2개를 가지고서 운행을 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점이 있어서 대개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3개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강 상류 지역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강배들은 대체로 돛이 하나 달린 화물선들이다. 이 배들이 하나의 돛으로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것은 강은 바다와 달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겸재는 한강 상류 풍광을 그리면서 이런 배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놓았다. 그런데 이 강배의 모습이 동작진에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 한강의 배는 대부분 각 지방에서 쌀과 면포를 싣고 올라오는 세곡선이다. 이 중 한강 상류에서 내려와 광진을 통해 진입하는 배들은 강원도와 충청 지방의 세곡선. 그렇다면 당시 세곡선의 최종 기착지가 동작진이었다는 뜻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남한강, 북한강에서 세곡을 싣거나 제목을 싣고 온 배들은 대부분 이 마포나 서강에 부려졌기 때문에
거기 또 경창이라고 하는 광창 이런 쇠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기착을 했고. 조선 후기 쇠곡선의 최종 기착지인 경창은 서강 지역에 마련돼 있었다. 매년 4, 5월이 되면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배들로 이 일대는 크게 붐볐다고 한다. 서해 바다를 통해 올라와 김포 쪽에서 한양으로 진입하는 쇠곡선의 경우도 목적지는 서강 지역의 경창이었다. 한강 하류 난지도 앞 전경을 그린 금성 평사 속의 배들이 쌍돛배인 것은 이 배들이 바닷길을 통해 한양에 진입하고 있음을 일러준다. 강화 앞바다의 밀물대를 만나면 바닷배들은 난지도 앞을 지나 서강 지역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 나루터 상황과 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겸재가 경창이 서강 지역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서강을 지나 동작진까지 쌍돛배를 그려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선 그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돛대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돛대 하나 있는 것도 갖다 빼일 경우도 있고 강선의 경우도 있고 두 대인 경우는 이제 해선의 경우입니다. 근데 노량진까지 조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대개 동작진 쪽으로 동작동 그쪽으로는 수심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배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대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강 상류의 강배는 물론 수심이 깊어 물때만 잘 맞추면 한강 하류의 바닷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당시 동작진이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려진 듯한 몇 척의 배 속에서도 겸재는 많은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만을 담은 줄 알았는데 이 겸재 그림 속엔 이 강 나루터를 이용하는 이 돛단배들의 상황까지 아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의 배들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고기잡이 배들이 그것입니다. 행호관어. 행호라면은 지금의 행주산성 앞에 한강을 가리키는 말인데 행호에서 고기를 보다. 이런 제목이 붙여진 그림입니다. 이 겸재 한강 그림 중에서 이 고기잡이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일대에 고기잡이가 꽤나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기를 잡길래 이렇게 많은 고깃배들이 모여든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경교 명승첩을 들여다보다가 밝혀진 또 한 장의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선비의 집에 생선꾸러미 하나가 배달되어 온 모양입니다. 잎이 넓은 화렵수나 이 침엽수가 마당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으로 봐서 때는 초여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선비의 집에 배달되어 온 이 생선꾸러미와 행호에서 고기잡이하는 배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생선은 무엇인지, 또 행호의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을 불러들인 그 고기는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년 전 한강에서 서식하던 물고기를 알아보기 위해 민물고기 전문가를 찾았다. 당시 한강에 서식하던 물고기는 대략 80여 종. 그중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많이 잡히는 것은 뱅어, 살치, 황복, 웅어, 싱어, 모래무지. 이 중에서 겸재 그림 속에 등장하는 물고기와 가장 형태가 비슷한 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어부들이 흔히 갈대고기, 위어로 부르던 웅어였다. 350년 전 기록에 의하면 이 웅어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행주산성 부근에서 주로 잡히는 고기다. 왕이 사는 도읍지는 꼭 따라다닌다는 전설을 가진 한강의 명물이었다. 웅어는 보통 때는 바닷물하고 민물이 섞이는 곳 그런 데서 살다가 봄이 되면은 민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이유는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어디다 산란을 하느냐면은 갈대밭에 산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주산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일대가 아주 갈대가 무성해요. 그래서 거기에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행주산성 앞 한강은 지금도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한강변 고기잡이 명소다. 그렇다면 겸재 그림 속의 그 한강 웅어를 지금도 만나볼 수 있을까? 한 20년, 15년 그쯤 돼서는 굉장히 많이 잡았었대요, 웅어를. 그런데 요즘은 웅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횟집 같은 데 보면 저기 강경, 거기하고 뭐 목포 그쪽 영산강인가요? 거기서 많이 올라오나 봐요. 안 잡힐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면 강물이 우선 오염됐다고 봐야 돼요. 주로 여건 온데가 이미 한강에선 사라져버렸지만 어부들 사이에선 잊지 못할 고기로 남아있는 웅어.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인기 있는 것이었을까.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에 남아있는 얼음창고 석빙고의 흔적이 조선시대 웅어의 인기를 짐작해 해준다. 이 석빙고는 조정에서 관리하던 왕실 전용 얼음창고였다. 건물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석회석 흙하고 석회 섞어 가지고 생석회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건물의 외벽 같은 데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 돌들은 섞여져 있지 않고 아주 고운 황토들만 나옵니다. 건물 안쪽으로 보이는 뭐냐면 부분엔 외부에서 옮겨온 듯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고운 흙이 깔려 있다. 이렇게 공들여 석빙고를 만들었던 것은 웅어 때문이었다. 저희 고향 지역에서 나오는 그 수십여 종의 특산물 중에서 국가에 상납을 하고 임금님께 진상하던 것은 웅어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예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웅어와 석빙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홍원의 관리가 여기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행주산성 주변에서 잡히는 여러 가지 그 물고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웅어였습니다. 여기에 석빙고에 보관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웅어밖에 없을 것입니다. 웅어철이 돌아오면 가장 좋은 것은 임금에게 진상하고 남는 것은 한양의 세도가들 차지였던 모양이다. (300년이) 지난 지금 고양시 음식점의 웅어는 대부분 해남 앞바다에서 잡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웅어는 한강의 명물이 아니다. 초여름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행주산성 앞 한강을 가득 메웠던 웅어잡이 고깃배들. 양천관하에서 행호를 내려다보며 한강의 풍광을 그리던 겸재의 손에 의해 웅어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겸재의 경교 명승초반에 그려진 한강의 모습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양천 일대 한강의 모습입니다. 당시 중국의 사신들은 조선에 가서 양천현을 보지 못했다면 조선을 봤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은 곳이었습니다. 300년 전의 한강 하류 지역, 이 양천현의 풍광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것은 양화진에서 공암진 일대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를 지나 난지도에 이르는 한강 일대를 그려놓은 금성평사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양화진, 이수정, 선유봉은 따로 자세하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300년 전의 양천형의 절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리는 복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배를 탄 곳은 성산대교 아래에 있는 난지도입니다. 이 난지도의 모래사장을 지나서 양화진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길다랗게 누워있는 저 산은 인왕산이고요. 그 뒤로 보이는 것은 남산입니다. 참, 이 남산과 인왕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 한강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당인리, 그 잠두봉 아래에 있는 양화진입니다. 이 강에서 불쑥 솟아오른 이 잠두봉의 절벽이,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조선의 선비들이 배를 타고 많은 시를 읊었던 곳입니다. 기암괴석이 정말 아름답군요. 자, 이곳이 양천 절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봉우리가 선유봉입니다.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의 봉우리였지만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잘려나가서 이제는 그 형체를 확인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이 조선 태종 광원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이 이 봉우리에서 올라가 내려다보는 한강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처음 이곳에 정자를 지은 이후 1630년대 중종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한흥군 이덕연 형제가 이 이수정을 짓고서 이 풍호를 읊었다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저 정자는 온데간데 없고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옛 선비처럼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하류로 내려가면서 양천의 또 다른 절경인 공암층탑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금은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이 부근이다. 그렇지, 여기 공암 이제 신라 시대부터 기이한 형상으로 이름을 얻어 제차바위 혹은 광주바위라 불리던 바위. 그것은 현재 강서구 가양동 구암공원 안에 있었다. 겸재가 양천 절경으로 손꼽으며 남겨둔 공암층탑은 지금 강물 위가 아닌 육지에 서 있는 것이다. 공암진을 지나면 예전 양천현에서 가장 높은 산 파산이 나온다. 겸재가 6년간 근무한 양천 관아가 있던 자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증미산이면 여기에 이수정이 있었. 종혜원이라 이름 붙은 그 관아는 또 다른 양천 절경을 만날 수 있던 곳이었다. 지금은 아파트 숲에 가려져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겸재가 근무하던 그때만 해도 멀리 인왕산과 한강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던 자리다. 그래서 사천이병연이 이 그림에 종혜원에서 조수 밀리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제목을 붙여놨다. 양천관아 위쪽으로 산 정상에 있는 정자가 소왕루다. 이 소왕루에 서면 남산과 인왕산,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한강이 하나의 호수와 같게 보인다. 초봄이 되어 남산, 즉 목멱산 위로 해가 솟아오르면 그 붉은 해 그림자가 한강에 어려 동해바다 일출에 버금가는 한강 일출이란 장관을 이루어냈다.
막 그 남산에서 떠오르는 해가 강물에 이렇게 얼비치면 그 햇빛이 아주 붉게 물드는데 배들이 그 이제 막 그 새벽 어둠을 헤치면서 해 막 떠오를 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한 폭의 시였겠죠. 시이자 그림이자. 그러니까 그런 전경을 아마 사천한테 편지로 알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목멱조돈이라는 시제로 시를 지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시제에 맞게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목멱조돈입니다. 양천의 절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행주 산성 앞 한강을 그린 그림 행호 관어 속에 담긴 그 풍광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 양천 관아 쪽에서 바라본 행주 산성 앞 한강의 모습이다. 강을 둘러싸고 있는 덕양산 기슭에 자리 잡은 당시 한양 세도가들의 별장도 보인다. 왼쪽 바위에 있는 정자가 이조 판서를 지낸 김동필의 별장인 낙건정, 행주 대신으로 불리던 좌의정 송인명의 별장 장밀헌도 있고, 오른쪽으로 척화파였던 청음 김상원의 조카 김광욱의 별장인 귀래정이 있다. 그림 속의 그 현장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예전 행주 나루터 위쪽에 있던 낙건정은 주변 바위들이 잘려나가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귀래정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지금의 상수도 취수장 부근으로 추정될 뿐이다. 한강 문화가 가장 꽃피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겸재 선생도 경교명승첩을 그리면서 저 남한강 상류에서부터 그려 내려오는데 이 행호에서 이 행호관아라는 그림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낙건정이니 또 이 장밀헌이니 또 귀래정이니 하는 그 이름난 정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자들이 여기 다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정자들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 한강 하류에 다시 웅어가 뛰놀고 이제 황복이 다시 나는 그런 그 한강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정자 복원이 우선 제일 첫째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자의 대략적인 형태와 위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겸재의 그림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정자와 겸재 그림과 실제 현장 사진을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시작했다. 조선 후기 선비들이 행호를 바라보며 숱한 시를 지었던 낙건정과 장밀헌, 귀래정의 모습이다. 한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기회를 이 정자들이 제공한 것이다. 지금은 모두 사라진 정자들. 이젠 겸재 그림 속에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절경들을 3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때의 선비들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지금과 같은 때에는 한강에 배를 띄우고 이런 정자들에 올라서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여유를 가졌는데 지금 우리는 아름다움보다는 교통체증이나 오염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겸재의 그림이 아니었다면 이런 절경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 겸재 이전에는 이렇게 한강을 소재로 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겸재는 왜 이전의 산수화와는 다른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일까? 겸재의 진경 산수화를 가능하게 했던 18세기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자 호란으로 삼전도의 치욕을 겪은 뒤 조선의 사대부들은 심각한 사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 명나라의 패망으로 이제 성리학의 정통 계승자는 조선이며 따라서 조선이 곧 중화란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기도 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주도한 이들이 인왕산 아래 모여 살던 서인계 사대부들의 모임인 백악사단이다.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니까 우리는 그 청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땅은 여진족 오랑캐인 너가 차지했지만은 문화 전통만은, 중화 문화의 전통만은 조선이 계승을 했다. 그래서 조선이 바로 중화다 하는 조선 중화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화의 중심은 우리다, 조선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 성략의 뿌리는 율곡에서 비롯됐다. 율곡은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며 기의 중요함을 학문적으로 정리해냄으로써 주자 성략을 우리의 고유 이념으로 다시 만들어냈다. 그 결과 한문이 아닌 한글로 된 정철의 가사문학이 생겨나고 한호 석봉의 새로운 서예체 개발도 이루어졌다.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우리 산천을 돌아보게 되면서 생겨난 결과들이다. 겸재의 진경산수화는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겸재는 무려 200여 점의 진경산수화를 통해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우리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18세기 문예 부흥운동인 진경시대는 그 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본에는 자존심입니다. 자기 긍정. 여기서 우리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확신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알맞는 산천을 찾게 되니까 가장 알맞는 곳이 금강산이니까 금강산을 제일 많이 그렸고, 또 거기서 이제 서울을 휘둘고 내려가는 한강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겸재가 소재로 삼아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해낸 게 바로 진경산수라고 할 수 있죠. 겸재가 완성시킨 진경산수화는 이후 조선 화단을 크게 변화시키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돼 나간다. 겸재의 진경산수화는 강희연, 강세황에 이어 김홍도의 풍속화로 이어졌다. 우리 산천을 소재로 삼았던 진경산수화가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리는 데까지 확대된 것이다. 옛날에도 우리도 한자 깨나 무지무지하게 외우고 소동파나 두보나 이태백의 시를 줄줄 외써야 하고, 어려서부터 5살 지나면 붓글씨를 쓰고 한자를 써야 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전쟁 이후에 특히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율곡이나 그런 사람 때보다 우리 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한글로 시를 또 짓게 되고 우리 감성을 존중하고 또 우리의 대상을 그리지 뭐 중국의 산천이나 그런 데에만 정신을 뺏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현실인식이라는 것,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강토를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보고 거기서도 역시 그 감흥과 어떤 미적 감각과 생동감과 그런 걸 느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새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겸재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냈던 진경산수화. 그것은 바로 중국이 제일이라는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 우리 것에 눈을 돌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한 18세기 조선의 문화운동이었다. 두 번의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 것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한 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새로운 문화운동이 바로 진경시대입니다. 그리고 겸재 정선의 이 진경산수화를 통해 이 진경시대는 그 절정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기록사진처럼, 아니 어쩌면은
이 사진보다도 더한 감동과 이야기를 주고 있는 이 겸재의 진경산수화는 그 시절의 역사를 이해해주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그 진경산수화 덕분에 오늘 우리는 300년 전의 한강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겸재가 이 그림들을 특별히 후손들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천금 물전이라는 인장을 쓴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겸재는 그림 몇 장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속에 담겨진 우리 한강의 풍경, 모습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국토의 이 모습을 오래도록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간직해 주길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겸재의 이런 바램은 지난 300년 사이 퇴색해버렸습니다. 런던의 템즈강이나 파리의 세느강은 수백 년 된 건물과 풍광이 그대로 남아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한강에는 뛰어난 절경도 많고 또 그 주변에는 숱한 역사적인 유적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8세기 우리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전통 위에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던 진경시대라는 새로운 바람이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